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 속에 버려진 포대기에서 발견된 쪽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43세 미혼 여성 김현숙 씨는 그날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가 얼어 죽어가는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발견했죠. 그런데 7년 후 그 아이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을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 그것을 본 한 남자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99.99% 친자 확률. 남자는 국내 재벌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7년 전 아이의 친어머니는 왜 눈보라치는 산속에 아기를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설 조사팀이 밝혀낸 진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미행, 협박, 그리고 계획된 사고. 범인은 놀랍게도 재벌 회장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8세가 된 하람은 마침내 결심합니다. 회사 임원 발표 당일, 그는 전 직원 앞에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7년을 국수집에서 홀로 버텨온 한 여인은 마침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대체 그날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숙 씨를 데려오겠다던 하람의 마지막 약속은 어떻게 지켜진 걸까요? 눈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이 전부 감옥에 간다고. 버스 안에서 떠들던 8명의 승객들. 그들은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그들 모두를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준, 올해 56살입니다. 25살, 저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총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사법시험도 단번에 합격했죠. 동기들 사이에서도 저는 특별했습니다. 법정에 서면 어떤 난해한 사건도 논리적으로 풀어냈고 의뢰인들은 제게 믿음을 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 법률 자문을 맡으며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주말이면 골프장을 다녔죠. 사람들은 제게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증거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이건 공식 기록에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 거기엔 제 아내와 딸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가족을 위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대기업의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사건이었고 저는 피고 측 변호를 맡았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지만 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건드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그 차도 멈췄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펌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 사건에서 빠지는 게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당신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선택이니까.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제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따님이 학교 앞에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서 선생님이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교무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요. 그 아저씨가 아빠가 보냈다고 했어요. 딸을 꽉 껴안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로펌에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겁니까? 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사표를 내고 나오는 길,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 전화로 무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고 딸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해요?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단 피하는 게 맞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고급 아파트도 외제차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10년 넘게 떠나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낡은 한옥 한 채를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삶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고 딸은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변호사였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그저 서울에서 사업이 망해서 내려온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며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의 협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가족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게 끝일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그들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변호사가 아니라 평범한 시골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던 법률 지식과 정의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에서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는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마을에서 읍내로 가는 유일한 교통편이었죠. 좁은 버스 안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중간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어딜 기어 올라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26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70대 노인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수? 내 새 신발에 흙을 묻혀놓고 실수라고.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른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저기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그는 자신의 흰색 운동화를 가리켰습니다.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 근데 이 할망구가 흙을 묻혔단 말이에요. 저는 그의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흙 얼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으면 지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는 닦으면 되지 않나요? 닦으면 된다고? 아저씨,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요. 남자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배상받는 세상이에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100만 원 배상해 드려야죠.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노인네들이 너무 함부로 행동해요. 맞아요. 나이 먹었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죠. 순식간에 여러 명이 가세했습니다. 마치 짜고 온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우연히 화를 낸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지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100만 원이라니까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번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남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계속 끼어들 거예요? 네, 끼어들 겁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입니다. 공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버스 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제 입에서 법률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변호사예요? 시골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아저씨, 법 운운하지 마세요. 여기 시골이에요. 서울 아니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은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장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뒤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계속 이럴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녹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요. 제 말에 버스 안에 여러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서까지 가요? 공갈, 협박, 폭행, 미수.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다뤘던 수많은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정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농담한 거예요. 진짜로 돈 받으려던 거 아니에요. 농담이라고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낼 때까지 농담이었나요? 제 질문에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 왜 이래요? 남일에 왜 참견이에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입니다. 제 대답에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해? 웃기고 있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협박에 굴복해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읍내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계속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당연하죠. 도착하면 바로 신고할 겁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께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흙 얼룩 하나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건장한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조용히 해결하죠. 굳이 경찰까지 부를 필요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시간이 15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앞쪽에 앉아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기, 이 양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심했어요. 그의 말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패였습니다. 우연히 모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젊은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궁금해서요. 보통 이 버스는 마을 주민들이 주로 타는데 낯선 분들이 많네요. 제 말에 버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버스는 매일 같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관광 왔어요. 이 동네 유명하잖아요. 뭐가 유명한데요? 제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명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죠.
건장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왜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궁금할 뿐이죠. 저는 천천히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배낭이었습니다. 브랜드도 같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아는 사이세요? 제 질문에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아니요, 우연히 만났어요. 젊은 남자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가 고생하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제 옆자리에 앉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서 버스 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마을 주민은 몇 명이나 되세요? 제 질문에 버스 앞쪽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하고 뒤에 있는 젊은이 하나. 그리고 그 할머니. 우리만 마을 사람이야. 정확히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모두 외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마을 버스에 외부인이 이렇게 많다는 게.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버스는 누구나 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죠. 하지만 목적도 없이 시골 버스를 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말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모두 같은 가방을 들고 계시네요. 같은 브랜드, 같은 색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황급히 가방을 발밑에 숨겼습니다.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요즘 유행하는 가방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네요. 저는 운전기사를 쳐다봤습니다. 기사님, 오늘 승객이 평소보다 많지 않나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평소엔 5명 정도밖에 안 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타기 시작했나요? 오늘 아침부터요. 정류장마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버스에 탔던 겁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그때 건강한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해. 그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뒷조사하는 거야? 무슨 권한으로? 권한이요? 시민으로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상황?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녹음 중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제 말에 남자가 주춤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우야, 그만해. 상황 더 악화시키지 마. 진우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습니다. 버스는 읍내에 거의 다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분 정도면 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벌써 경찰에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다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획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계획. 우리가 오늘 이 버스를 탄 건 이유가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최준혁입니다. 저는 유튜버예요. 유튜버라는 단어가 나오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유튜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사회 실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최준혁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게 촬영이었어요. 사람들이 불의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는 거였죠. 저는 황당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촬영이라고요? 네, 할머니께 시비를 거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어요. 최준혁의 설명에 젊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다 배우예요. 준혁이 형이 섭외한 거죠. 명품 가방을 든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연기한 거예요. 진짜로 할머니한테 돈 받으려던 거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배우세요? 최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몰랐어요. 진짜 반응을 보려면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어야 하니까요. 그럼 할머니를 속인 겁니까?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속였다기보다는 실험이었어요. 실험? 노인을 겁주고 괴롭히는 게 실험입니까? 최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촬영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할머니를 이용한 거죠. 제 말에 최준혁이 변명했습니다. 이용이라니요. 우리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던 거예요. 사회적 메시지요? 노인을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요? 저희가 너무 과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들려면 콘텐츠 때문에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최준혁은 침묵했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배우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건 전부 증거입니다. 증거라니요? 노인 학대, 공갈 미수,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 모두 범죄입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범죄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할머니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겁을 주고 촬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젊은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할머니께 설명하고 동의서 받으려고 했어요. 사후동의요?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진짜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콘텐츠 만들려던 거예요. 콘텐츠 때문이면 다 용서됩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문 닫아주세요. 경찰 올 때까지 아무도 내리면 안 됩니다. 네. 운전기사가 당황했습니다. 최준혁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까지 부를 필요 있어요? 당연하죠. 범죄가 있었으니까요. 범죄라니요. 우리 그냥 촬영한 거잖아요. 할머니의 동의도 없이요. 그리고 할머니를 실제로 위협했습니다. 저는 이미 112로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읍내 터미널 앞 버스 안에서요. 최준혁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피했습니다.
지금 전화 방해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최준혁은 손을 거뒀습니다. 노인 학대와 공갈 미수입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촬영도요. 전화 너머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 어떡해요? 우리 정말 경찰서 가는 거예요? 최준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설명하면 돼. 설명으로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저 상태 보세요. 실제로 할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습니다. 아까 겁을 먹은 게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전과 생기면 안 돼요. 저 이제 취직해야 하는데. 건장한 남자도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나요. 버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형이 돈 준다고 해서 한 건데. 나는 그냥 연기만 한 거야. 최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아무도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곧 경찰이 올 겁니다. 그때 최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합의할 수 있을까요? 합의요? 네, 할머니께 사과하고 보상금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취소해 주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신고는 취소할 수 없어요. 제발요. 제 채널이 망하면 저 끝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죠. 최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5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협박한 일, 유튜브 촬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동의 없이 촬영한 것까지.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그는 최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주동자입니까? 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기획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공범이고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냥.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전원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한 명씩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8명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최준혁, 젊은 남자 진우, 명품 가방을 든 여자, 건장한 남자, 그리고 다른 보조 배우 4명. 모두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최준혁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러 경찰서에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버스에 남은 마을 주민 2명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건 11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경찰서였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곳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8명의 용의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북적거렸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민원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한 명씩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최준혁이 불려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법을 이용해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유죄든 무죄든 저는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뒤집고 때로는 회색지대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모른 척 하는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선 건 저뿐이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3년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협박을 받았을 때 저는 싸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리화했지만 결국은 두려워서 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형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민준 씨? 네. 저는 강수철 형사입니다. 진술 좀 받겠습니다.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음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 형사는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무직입니다. 이전 직업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강 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변호사요? 어느 로펌이셨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한강 로펌이었습니다. 한강 로펌이라면 상당히 큰 곳인데요. 네, 하지만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두셨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버스에 탔을 때부터 할머니가 협박당한 순간, 제가 개입한 과정, 그리고 최준혁이 촬영이었다고 밝힌 것까지. 강 형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강 형사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버스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남자의 고함 소리, 명품 가방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대응하는 소리.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노인 학대, 공갈 미수, 그리고 초상권 침해까지 여러 혐의가 있으니까요. 처벌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벌금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주동자인 최준혁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무 경찰이 차 한 잔 드리고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다행입니다. 진술이 끝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준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관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준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해자 측이잖아요. 합의하면. 합의는 할머니와 하세요. 저는 단지 신고만 한 사람입니다. 최준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러면 제 인생 끝이에요. 채널도 끝이고 모든 게. 그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죠.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최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실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나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경찰분들이 잘 대해주시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더 기다리자 강 형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귀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형사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살았네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을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원래 변호사셨다고 했죠? 네, 그랬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실력도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협박을 받아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기.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용기를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그 용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5분 후에 버스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타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오전에 탔던 그 버스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알아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침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노란 들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마을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댁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작은 한옥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할머니. 이제 쉬셔야죠. 그래도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로서의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률 지식을 사용했고 부당한 상황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다녀왔어.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밝네요.
응,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버스에서의 일, 경찰서까지 간 것, 그리고 8명이 조사받게 된 것까지.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예요? 혹시 보복당하진 않을까요? 괜찮아. 이건 정당한 일이었어.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3년 전의 일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한 번 협박당한 경험이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은 달라. 공권력이 개입했고 증거도 명확해. 문제 없을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할게.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아내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알았어. 그날 저녁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딸은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딸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것, 선생님이 칭찬해 준 것, 급식이 맛있었던 것.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딸은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려워했고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뭐요? 말해봐요. 저는 딸에게 오늘 일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버스에서 할머니를 도와준 것, 나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 딸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우와, 아빠 멋있다. 슈퍼히어로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슈퍼히어로까진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딸이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주말 계획.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준 씨시죠? 강수철 형사입니다. 아, 네. 형사님, 오늘 조사 잘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엇입니까? 최준혁이란 유튜버 알고 보니 전과가 있더군요. 전과요? 네,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카 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재범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도 공범으로 처리될 겁니다. 다들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더군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박 씨 덕분에 큰 사건을 막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했다면 더 큰 피해자가 생겼을 겁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입소문을 탔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 어제 수고했어요. 할머니 도와줘서 고마워요. 역시 서울 사람은 다르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서울에서 내려온 낯선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마을을 위해 나선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민준 씨, 어제 잘했어요. 우리 마을 명예를 지켜줬어. 아닙니다, 이장님.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기 쉽지 않지.
이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혹시 다시 변호사 일하실 생각 없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이장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자 할머니께서 차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요, 아저씨. 앉아요. 네, 할머니.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녹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괜찮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봉투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할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우기셨습니다. 봉투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주셨어요. 뭐가요? 용기요. 오늘 일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명절에만 가끔 온다고 했어요. 외로운 삶이었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일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사셨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 변호사였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치 3년 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마을에서 소문 다 들었어요. 응, 알아. 괜찮은 거예요? 혹시 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의 일이 떠오른 거였죠. 저는 아내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번은 달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수철 형사였습니다. 박민준 씨,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최준혁을 포함한 8명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네, 어제 다시 한번 진술하러 오셨는데 많이 안정되셨더라고요. 박 씨 덕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민준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마을에 법률 상담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아빠가 영웅이래요. 할머니를 구해줬다고. 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영웅까진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딸이 제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도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도망치듯 살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변호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돕는 평범한 사람으로요. 며칠 후, 저는 마을회관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았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토지 문제로 고민하는 할아버지, 사기를 당한 아주머니, 임금을 못 받은 청년.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윤호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 요즘 바쁘시네요. 그래,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 행복해 보이세요. 윤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예전엔 돈을 받고 일했지만 지금은 그냥 도와주는 거니까. 그게 진짜 변호사 아닐까요? 윤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법학책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대학생 때 밑줄 친 문장이 나왔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저는 그 의미를 잊고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만 쫓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법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법률 상담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저는 하루에 대여섯 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어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직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읍내의 작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해고 통지를 했다고 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밀린 월급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문자 메시지랑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저는 여자가 건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 해고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하세요. 소송이요? 저 돈이 없는데. 무료 법률 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여자를 도와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공단에 연락까지 해줬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한 달 후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밀린 월급을 다 받았고 회사도 사과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변호사의 일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서울 생각은 안 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여기가 훨씬 좋아.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여기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좋아요. 저는 가족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년 전 서울을 떠날 때는 도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수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씨,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최준혁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나머지는 벌금형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최준혁이 박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자 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박민준 씨. 최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조회수를 올리겠다고 사람을 이용했어요. 돈만 생각했죠. 그래서요?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출소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최준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이용하지 마세요. 네, 약속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최준혁이 진짜 변할까?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로펌 앞에서 찍은 사진, 법정에서 승소한 날의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모두 화려해 보였지만 웃는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찍은 사진, 상담소에서 찍은 사진,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옷은 수수했지만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있었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을에서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상담소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박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어느 가을날 한 남자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버스 사건 아시죠? 그 이야기가 법조계에 꽤 알려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강수철 형사가 법조인 모임에서 이야기했어요. 은퇴한 변호사가 시골에서 약자를 돕고 있다고요. 김태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법인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이라면 당장 그 제안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여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실력이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큰 일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담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이게 큰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해요. 김태욱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욱이 돌아간 후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 돈도 벌고 명예도 되찾고.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어요.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내 자리야.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오늘 서울에서 누가 왔다며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서울로 돌아오라고 하더라. 아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보, 그럼. 걱정 마. 거절했어.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전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울 가기 싫어요. 저는 가족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서 살자. 며칠 후 할머니가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받으세요. 보자기를 풀자 손수 만든 떡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걸 왜? 선생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의 표시예요. 저는 할머니의 떡을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떡을 하나 먹어봤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3년 전 협박에 굴복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포기하고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서울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거절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의미다. 일기를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이 저를 진짜 제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버스에서의 그 1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8명을 경찰서로 보낸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용기는 화려한 곳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약자를 지키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도움을 청하러 올 겁니다. 저는 그들을 기다렸어요. 진짜 변호사로서, 진짜 사람으로서요. 버스에서 시작된 그 하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명이 감옥에 갔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결국 제 인생을 구원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